좋은 책과 함께하는 마음명상. 이번에 함께할 책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찰스 헤넬 지음, 김우영 옮김, 출판사는 샨티입니다. 안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집어들었는지. 당신은 원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찾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약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다. 몇몇 기업가들에게 자신감이 형태로 전달한 책이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체험하더니 책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저자가 생각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보수가 풀려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책이 사라졌다. 어떤 세력이 대중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버렸던 것이다. 빌 게이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도 이 책을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자 저작권 문제가 풀리면서 이 책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당신 손에 있다. 느낌. 처음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벌써 몇 년 전이었다. 이 책을 읽고 들떴던 나는 곧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거의 실현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되었다. 뭔가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물을 넘긴 뒤에 다시 우연한 경로로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게라도 하듯 그렇게 내게 다시 온 책이었다. 이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운동을 해도 성공하고 매체에도 오르내리고 많은 걸 성취했다.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이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이의 친구 중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한다.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연애를 해도 실패하고 심지어 도둑질도 실패한다.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당신들이라면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답은 들어보나 마나겠다.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모든 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 성공. 짧지만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강력한 단어. 이 단어를 현실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뛰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단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려고 노력한다. 물론 성공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공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해낸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곧 성공을 뜻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출중한 기술이 곧 성공을 뜻하듯 누구나 각자 바라는 바에 따라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은 시기는 없었다. 어떤 나라와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뭘까? 왜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운명. 물론 사람마다 운명이 있다. 그리고 운명은 분명히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모른다. 그러므로 운명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 운명이고 실패하면 실패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생각. 그러면 어째서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성공하는데 똑똑한 친구는 실패하는 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습관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지능이 부족했지만 성공을 이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 모든 일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로 영재는 똑똑했지만 실패로 이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한다. 언제나 문제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다. 될 수 있다. 별달리 노력하지도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시된 훈련법을 꾸준히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법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노동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내심은 필요하다. 마스터키 시스템. 이 책이 완벽한 책은 물론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책이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하는 힘과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다. 뭔가 바꾸고 싶은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정확히 뭘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이 책에 제시된 마스터키 시스템을 연구하자. 차근차근히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깨우쳐 나가자. 그리고 각 장의 끝에 기록된 연습을 실제로 따라하자. 그러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자신의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즐겁지 않은가? 가슴이 뛰지 않는가? 이제 책장을 넘겨 이 안에 담긴 모든 철학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터득할 일만 남았다. 부가 부를 부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실이다.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창조적이다.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이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참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역량만큼만 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존재란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은 힘을 쓸 수는 없는 법이다.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힘을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내부에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생각과 느낌과 힘의 세계,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대하다. 내부 세계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 세계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된다. 또한 내부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힘과 소유의 모든 법칙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공급원, 무한한 힘, 무한한 지혜를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드러나고 개발되며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공급원과 힘과 지혜를 말이다. 내부 세계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인식하면 그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에서 조화로운 여건과 우호적인 환경과 모든 최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부 세계의 조화는 건강의 초석이요. 모든 위대함과 힘과 업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롭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과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우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 내부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면 그 세계에 감춰진 놀라운 잠재력을 알아보는 힘이 생기고 이러한 잠재력을 외부 세계에 실현시킬 능력도 갖게 된다. 내부 세계의 지혜를 의식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완벽하고 조화로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현시킬 힘과 지혜를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 내부 세계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강한 사람이 용기, 희망, 열의, 자신감, 믿음,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자질들을 통해 성견 지명을 개발하며 이를 현실로 바꿀 실질적인 기술을 터득하는 곳이다. 삶은 외부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내부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 좌우된다. 언제나 이득은 모으려는 의식의 결과이고 손실은 흩뿌리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마음의 능률은 조화로움의 정도에 따라간다. 불화는 혼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힘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섭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외부의식에 의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두뇌는 외부의식의 기관이고 우리는 중추 신경계를 통해 몸의 모든 부분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중추 신경계는 빛과 열과 냄새와 소리와 맛, 오감에 반응한다. 외부의식으로 바른 생각을 할 때, 외부의식으로 진리를 이해할 때 중추 신경계를 통해 몸에 전달된 생각이 건설적일 때 5가지 감각은 유쾌하고 조화롭게 된다. 그 결과 힘과 생기와 모든 건설적인 힘이 몸에 쌓이게 된다. 그러나 바로 같은 외부의식을 통해서 온갖 고뇌와 질병과 결핍과 한계, 모든 불화와 부조화도 발생된다. 그러므로 외부의식으로 그릇된 생각을 하면 엄청난 파괴의 힘에 연결되는 셈이다. 우리가 내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잠재의식이다. 태양신경총은 잠재의식의 기관이다. 교감신경계는 주관적인 감각, 이를테면 기쁨, 두려움, 사랑, 감정, 호흡, 상상, 그리고 여타 모든 잠재의식적 현상을 다스린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주의 마음과 연결되고 우주의 무한한 창조력과 가까워진다. 이 둘을 조화롭게 하고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는 일이 삶의 커다란 비밀이다. 이것을 알면 외부의식과 내부의식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무한함과 유한함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미래는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있다.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외부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의식이 존재한다. 이것이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은 그것이 일으킨 생각의 대상으로 바뀐다. 이 의식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내부에도 존재한다. 각 사람은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의식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다. 이 결론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뇌세포에 모이는 의식은 다른 사람의 뇌세포에 모이는 의식과 동일하다. 각 사람은
우주의 마음이 개별화된 존재이다. 우주의 마음은 정지된 상태 또는 잠재적인 상태의 에너지이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주의 마음은 오직 개별화된 마음을 통해 외부 세계에 작용할 수 있고, 개별화된 마음은 오직 우주의 마음을 통해 창조할 수 있다. 둘은 하나이다. 한 사람의 사고 능력이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인간 의식이란 결국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워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 자체는 미세한 형태의 정적인 에너지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마음의 동적인 상태인 생각이라는 활동이 생겨난다. 마음은 정지된 에너지요, 생각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둘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정지된 마음을 동적인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하는 힘이다. 모든 특성들이 우주의 마음에 담겨 있고, 우주의 마음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므로 이 특성들은 모든 개인의 내부의 잠재적인 형태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그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원인이요, 모든 외부 조건은 결과이다. 이런 까닭에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힘은 내부에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제 자명한 것은 이 법칙을 철저히 이해해서 생각의 과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에든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만물의 근본 바탕인 전능한 법칙과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생명이다. 모든 원자는 더 많은 생명이 발현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모든 원자에는 의식이 있고 각각은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고자 분투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살아간다. 내부 세계를 찾은 사람은 소수이다. 그러나 외부 세계를 만든 것은 내부 세계이다. 내부 세계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외부 세계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당신이 이미 내부 세계에서 창조한 것이다. 당신은 곧바로 이것이 매우 급진적이며 남다른 생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에 노력을 기울여 결과를 바꾸려 한다. 그렇게 해봐야 그저 한 가지 고뇌가 다른 형태의 고뇌로 바뀔 뿐임을 알지 못한다. 불화를 제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원인은 오직 내부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모든 성장은 내부에서 나온다. 이는 자연이 증명해준다. 식물과 동물, 인간은 모두 이 위대한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이다. 외부 세계에서 힘을 구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잘못이다. 내부 세계는 무한한 공급의 셈이고 외부 세계는 강으로 흘러나가는 배출구이다.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 우주의 셈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간다. 각 사람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하나의 통로이다. 인식이란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정신활동이란 개인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이다. 우주의 마음은 삼라만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생명을 주므로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곧 인과의 법칙이다. 어떠한 법칙이든지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법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가난이 부로, 무지가 지혜로, 불화가 조화로, 압제가 자유로 바뀔 것임을 기억하라. 이제 적용해보자.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정하라. 곧바로 편안하게 앉되 축 처지지는 마라. 생각은 흐르는 대로 두되 15분에서 30분 정도 전혀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라.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이다. 마음은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따라서 작용한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의 논리 과정은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 마음은 이 시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 운용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셰익스피어가 의식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을 애쓰지 않고도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잠재의식 덕택이다. 페이디아스가 대리석상과 동상을 만들고 라파엘이 마돈나를 다스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쉽게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는 우리가 의식에 의존하기를 멈추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피아노 연주, 스케이트 타기, 타자기 사용, 능숙한 거래가 완벽해지려면 잠재의식이 작용해야 한다.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훌륭한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데서 보는 경이로움은 잠재의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잠재의식의 가치는 엄청나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경고를 해주며 기억의 창고에서 장면과 사실과 이름들을 꺼내어 우리에게 전해준다. 우리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발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원하는 대상에 눈이나 귀를 이용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에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신경이나 근육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으며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기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비교해 보면 다시 말해서 순간마다 의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활동과 항상 일정하여 변화하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장엄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비교해 보면 후자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그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지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니만큼 변화와 변동을 겪는 외부 의지의 영역에서 일부러 깨어내 변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내부의 힘에 위임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두 가지 힘 중 외적이고 변화하는 힘을 의식 또는 외부의식이라고 한다. 내부의 힘을 잠재의식 또는 내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차원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 유지 기능을 제어하기도 한다. 의식에는 추론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될 수 있다. 의식은 의지의 중심이고 의지는 이곳에서 모든 에너지를 이용한다. 의식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잠재의식을 지휘하기도 한다. 두려움, 걱정, 가난, 질병, 부조화, 그리고 온갖 해악 따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을 단련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서 잠재의식을 보호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한 잠재의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직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추론과 같은 느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잠재의식은 심장이나 혈액처럼 결코 자거나 쉬는 방법이 없다. 잠재의식을 향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불러올 힘이 벌써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능한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의 근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심오한 원리이다. 이 법칙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대화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아니, 뭔가가 앞서 그 염려하던 문제를 해결해 둔 게 아닌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바뀌어 있는 것이다.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시간에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적절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잠재의식을 믿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무한한 자원을 뜻대로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잠재의식은 원칙과 포부가 머무는 자리이다. 예술적이고 이타적인 이상의 셈이다. 영상의 3부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당신이 이것을 해냈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준비가 된 셈이다. 이제는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익혀보자. 되도록이면 늘 같은 방에서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 이제 이전처럼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 생각을 억제하라. 이렇게 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익힐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라. 한 번에 오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끝없이 애쓰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추신경계는 의식의 기관이고 교감신경계는 잠재의식의 기관이다. 중추신경계는 오감을 통해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통로이다. 중추신경계의 중심은 뇌에 있다. 교감신경계의 중심은 태양신경총이라고 알려진 배 안쪽에 위치한 신경다발에 있다. 교감신경계는 신체의 생명유지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지원하는 심리활동의 통로이다. 두 가지 신경계의 연결은 미주신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뇌신경의 일부로 대마에서 나와서 풍부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신장과 폐로 분지가 나가며 마지막으로 횡격막을 지나가면서 교감신경계와 합해진다. 이렇게 하여 둘이 연결되고 사람이 신체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된다. 모든 생각이 뇌에서 받아들여지며 뇌가 의식의 기관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대로이다. 바로 이곳에서 추론의 힘이 나온다. 외부의식은 어떤 생각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되면 그 생각을 내부의식의 뇌에 해당하는 태양신경총으로 보내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내거나 외부현실로 나타나게 한다. 일단 태양신경총으로 간 생각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논하지 않는다. 행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외부의식의 결론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태양신경총은 신체의 태양으로 비유되어 왔다. 몸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분배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는 아주 실질적인 에너지이고 이 태양도 아주 실질적인 태양이다. 이때 방사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면 그 사람에게 자력이 있다고 한다. 당기는 힘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한 사람은 좋은 일에 상당한 힘을 쓸 수도 있다.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만나는 사람의 힘겨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태양신경총은 부분이 전체와 만나고 유한이 무한이 되고 창조되지 않던 존재가 창조되고 우주가 개체화되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게 되는 지점이다. 생명이 나타나는 곳인 태양신경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용기와 힘과 자신감과 희망이 담긴 생각은 모두 그 생각과 같은 상태를 만들지만 두려움은 빛을 내뿜기에 앞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태양신경총의 가장 큰 적이다. 이 적은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 제거해버려야 한다.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바로 이 악마야말로 우리가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다. 우리가 자신과 친구와 적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원인이다. 두려움이 완전히 파괴될 때 구름은 사라지고 당신은 빛날 것이다. 당신은 힘과 에너지와 생명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한한 힘과 진정으로 하나라는 점을 깨달을 때, 그리고 생각의 힘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실제로 입증해 그 힘을 의식적으로 실감하게 될 때,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신은 타고난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될 경험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많은 것을 요구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야만 찾아온다. 사람은 행하면서 배운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통해 강해진다. 다음 문장은 상당히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를 제시해 당신이 그 온전한 의미를 모두 깨닫게 하려고 한다.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라고 표현하겠다. 당신이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태양신경총을 깨울 수 있다. 라고 표현하겠다. 당신이 정밀한 과학적 해석을 원한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에 각인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겠다. 원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무엇일까? 바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에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5부에서는 한 계단 더 나아가도록 하자. 이번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되도록 모든 생각을 제어해보고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신경에서 모든 압박이 사라지고 몸을 지치게 하는 긴장감이 사라질 것이다. 몸을 이완하는 것은 의지의 자발적인 연습이다. 당신은 이 연습이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뇌와 몸에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유롭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긴장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음속으로 모든 근육을 이완하겠다고 생각하라. 고요하고 평온하며 자신은 물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그 생각을 계속하라. 그렇게 하고 나면 태양신경총이 작동할 준비가 다 된 셈이다. 이제 당신은 그 결과에 놀랄 것이다. 당신이 나라고 할 때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단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마음 역시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짜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분명히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명령하는 존재이다.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성과 특성과 습관과 인간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하지만 참된 나와는 무관하다. 우리가 내 생각에 라고 말할 때 나는 마음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나는 간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나의 참된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달으면 참된 힘의 근원을 얻는다. 나에게 부여된 가장 크고 놀라운 힘은 생각하는 힘이다. 그러나 건설적으로 또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결과만 얻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이기적인 목적에 머물게 내버려 두는데 이는 유아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마음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모든 이기적인 생각에는 패배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모든 거래는 그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무지나 필요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도 안다. 이것은 개인이 우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이식하느냐에 각 부분의 행복이 달려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사를 헤쳐나가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번잡스러운 생각도 쉽게 없앨 수 있다. 의지를 강하게 하고 성취에 필요한 힘을 일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문은 나는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이다.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라. 나의 참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이의 암시문을 활용하라. 밤낮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생각날 때마다 자주 반복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하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일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를 제어하는 내부 세계를 발견한 셈이다. 내부 세계가 나에 의해 제어되고 내가 우주의 에너지 혹은 영혼, 대개 신이라 불리는 존재인 무한한 나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으리라. 하버트 스펜서는 말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수수께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밴고어 신학대학 동창들 앞에서 라이먼 에벗은 이렇게 연설을 했다. 우리는 신이 외부에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조금 탐구하고 나서는 멈춘다. 과학은 상존하는 영원한 에너지를 찾지만 종교는 그 에너지 뒤에 존재하는 힘을 찾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한다. 당신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우주는 당신을 통해 표현할 수 없다. 감각을 고요히 하고 영감을 구하고 내부의 정신 활동을 집중하며 자신이 전능한 존재와 하나임을 계속 의식하라. 고요한 물은 깊은 법이다. 만물의 본질과 혼은 영적인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이 실체임을 알아라. 영혼은 만물의 생명이다. 영혼이 사라지면 생명은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고요해져야 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해지고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모든 성취의 비결이다. 생각은 하나의 행동 방식이다. 생각은 빛이나 전기처럼 진동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각은 영적인 나, 곧 신성하고 영적이며 창조적인 본질이 기져낸 산물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힘이나 풍요 또는 다른 건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켜 생각의 느낌을 담고 그리하여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5부에서는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라고 했다. 이번 6부에서는 마음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겠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훈련을 지침에 따라 매일 15분 내지 20분 정도 수행했다면 분명히 신체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6부에서는 평소처럼 자리를 잡은 뒤 완전히 이완하며 긴장을 모두 풀어주고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 이를테면 미움, 화와 걱정, 질투, 시기, 슬픔, 골칫거리, 실망 등을 모두 놓아버리도록 하라. 당신은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모두 없애고 지우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조화롭지 못한 상황을 끝없이 싹트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정신작용의 90%는 잠재의식의 활동이며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잠재의식을 지휘하는 법을 안다면 잠재의식을 통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늘 활동한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잠재의식의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주도할 것인가이다. 육체에 스며있는 마음은 유전적인 성향의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상과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유사한 생각들을 준 가정과 직업과 사회적인 환경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이들에게서 얻은 의견과 제안과 이야기들의 결과이다. 또한 이 중 많은 부분이 자신이 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깊이 생각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채 받아들여졌다. 생각이 그럴듯하게 보이면 의식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다시 교감신경계가 이를 받아 전달하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바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노라가 바로 이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한 생각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다시 말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을 가져다 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겠는가.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연구하고 재료를 조사하며 최상의 것만을 고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한히 중요한 마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물질적인 집을 지을 때에 비해 얼마나 부주의한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마음의 집이라는 건축물을 만들 때 쓰인 재료의 특성에 좌우되는데 말이다. 이 재료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다시피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잠재의식에 쌓아서 저장해 둔 인상들의 결과이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다. 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훌륭한 부동산이다. 넓은 대지에는 풍성한 작물과 충분한 물, 달자란 목재가 끝이 없을 만큼 늘어서 있다. 희귀한 그림, 달갖춰진 서재, 값비싼 벽걸이, 그 밖에 온갖 편의 시설과 호화 설비를 갖춘 밝고 널찍한 저택도 있다.
주인은 그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소유한 뒤 쓰기만 하면 된다. 주인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섞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새는 조건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과 영혼의 영역, 실질적인 힘의 영역에는 그러한 땅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상속인이다. 당신은 상속권을 주장하고 그 풍요로운 유산을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진실로 그것을 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당신도 이것이 힘든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리라. 이러한 유산을 갖게 된 사람은 예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꿈꾸지 못한 힘을 갖게 된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소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능한 힘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일깨워졌다. 갑자기 지금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잠재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힘은 내부에서 나오지만 먼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우리들 각자는 전능한 힘이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 주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버리고 따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강해지기를 바라는 운동선수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받는 법이다. 자산가가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해야만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빼내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듯 영혼이 전부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신체적이든 심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힘을 사용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소유는 부의의식 혹은 모으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마법의 지팡이이며 당신이 실행해야 할 계획을 세워줄 것이다. 당신은 성취와 성공에 따른 만족만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의 기쁨도 느낄 것이다. 이제 방으로 가서 같은 자세로 앉은 뒤 전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를 떠올려라. 그곳을 마음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보라. 건물과 땅과 나무와 친구와 지인, 기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려보라. 처음에는 정작 집중하려는 대상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잡생각만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끈기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끈기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연습을 한다는 뜻이다. 전기 전문가에게 전기의 효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전기란 일종의 움직임인데 그 효과는 적용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라는 중요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열, 빛, 전력, 음악 혹은 다른 놀라운 것들을 얻는다. 생각으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생각이 움직이는 마음이며 따라서 그 효과는 생각이 활용되는 메커니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마음의 힘이 갖고 있는 비밀이다. 그 힘은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이 메커니즘이란 무엇인가? 당신도 에디슨, 벨, 마르코니, 그 밖에 다른 전기의 귀재들이 발명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이다. 그 덕택에 우리는 장소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게 되었다. 그러나 에디슨보다 위대한 발명가가 무소부재한 우주의 힘,
곧 잠재된 힘을 변형시킬 메커니즘을 발명하여 당신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땅을 경작하는 도구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훌륭한 메커니즘, 곧 분노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한 채 만족하며 살아간다. 믿음은 목적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한 힘의 흐름을 발생시킬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 내 믿음대로 너에게 주어지리라. 이 말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것이다. 외부 세계에 나타난 결과는 각사람과 우주가 주고받은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하기라고 한다. 뇌는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는 기관이다. 그 모든 경위를 생각해보라. 음악과 꽃과 문학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고대나 현대의 천재들의 사상에서 감동을 받는가? 기억하라. 당신이 반응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뇌 안에 그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으면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체계는 전지로 힘을 발생시키는 전기회로에 비유되어 왔고, 백질은 전류가 흐르는 절연선에 비유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통로를 거쳐서 자극이나 소망이 전달된다. 척수는 뇌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대한 운동과 감각의 경로이다.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을 뚫고 지나가면서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는 혈액이 있는데, 이는 완벽한 구조를 통해 몸 전체에 퍼져나간다. 마지막으로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있다. 피부는 전체 메커니즘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껍질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신이 거하는 성전이고, 각각의 나는 이를 제어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는 사람은 결국 삶의 여정을 결정할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강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모든 것과 만나게 된다. 주의력 또는 집중력은 아마도 마음을 경작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주의력이 남다르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개인이 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이다. 돋보기로 햇볕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비유를 든다면 주의력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돋보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햇볕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된다면 거기에서는 별 다른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돋보기를 완벽하게 고정하고서 일정 시간 동안 한 곳에 햇볕을 집중시킨다면 그 효과가 당장 드러날 것이다. 생각의 힘도 마찬가지다. 이것저것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힘을 휘두르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이나 집중을 통해 이 힘을 하나의 대상에 일정 시간 동안 모아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다. 해봐라. 분명한 목적이나 대상의 생각을 집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여. 대상을 선택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 10분이라도 의식을 집중해 보라. 쉽지 않을 것이다. 주의력을 기르기 위해 지금까지처럼 같은 방에서 같은 자세로 앉되 이번에는 사진을 한 장 준비하라. 적어도 10분 동안 사진을 잘 살펴본다. 눈의 표정, 얼굴과 복장, 머리 모양을 주시하라. 사실 사진에 담긴 세부사항을 모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제 사진을 덮고 눈을 감은 뒤에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완벽하게 세부사항이 보이고 사진을 마음속으로 잘 그려낼 수 있다면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 해내지 못한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라. 이번 단계는 그저 토양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번에는 씨앗을 뿌리는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마침내는 마음 상태와 태도와 의식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상화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그림은 당신의 미래가 드러남에 있어 하나의 원형으로 작용하게 될 틀 혹은 꼴이다. 원형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하게 만들어라.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비용이나 물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급은 무한한 존재에게 맡기고 상상 속에서 맘껏 원형을 만들어라. 먼저 상상 속에서 존재해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심리학적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보기만 해서는 바라는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이 필요하다. 힘겨운 마음의 노동,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상화이다. 이것은 건축물을 쌓기 위한 밑그림과 같으므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튼튼하고 영구적이어야 한다. 만약 건축가가 3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먼저 도면에 선을 그어서 이를 표시할 것이다. 기술자가 다리를 놓을 때에는 먼저 다리를 구성할 수백만 개의 다른 부분들이 견뎌낼 힘의 강도부터 확인하는 법이다. 그들은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마지막을 구상한다. 당신도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려야 한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지만 심기 전에 무엇을 추수할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상화이다. 확실치 않다면 분명해질 때까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떠올려라. 점차 떠오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는 과정이 영상화이다. 이때는 세부사항을 그려넣는 등 그림을 더욱더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세부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도 나타날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은 친구를 찾아내고, 친구는 환경을 만들어내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물질화가 뒤따르게 한다. 우리 모두는 우주가 먼저 생각으로 존재한 뒤에 물질로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따라가려 한다면 우주가 분명한 현상을 취한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도 현상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에게는 500만도 더 되는 이 같은 마음의 일꾼들이 준비된 채로 기다리고 있다. 일꾼들은 바로 뇌 세포들이다. 그 외에 최소한 같은 숫자의 예비 전력이 언제든 필요하기만 하면 즉각 출동할 태세로 기다리고 있다. 이 수백만의 일꾼 외에도 어떠한 메시지나 제안이라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부여받은 마음의 일꾼인 세포들이 당신 몸 안에 수십억 개나 있다. 세포는 몸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느라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밖에도 완벽한 성장에 필요한 원료를 끌어당기는 정신적인 활동력도 갖고 있다. 세포들은 다른 생명체들이 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끌어당기는 법과 똑같은 방식과 법칙으로 일한다. 마음에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라. 굳게 간직하라. 방법과 길이 나타날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것이다. 당신은 제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지한 소망은 확신이 담긴 기대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다시 굳게 요청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이 셋은 반드시 성과를 낸다. 진지한 소망은 감정이고, 확신이 담긴 기대는 생각이고, 굳게 요청은 의지이므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이 생각에 생명력을 주고 의지가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성장의 법칙에 따라 마침내 생각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부에 그토록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도 모르는 초월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항상 힘과 능력은 외부에서만 찾으라고 배운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내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찾으라고 배웠고, 이 힘이 나타날 때마다 초자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대부분 문제는 사람들이 외부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돈과 힘과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이것들이 결과일 뿐, 원인을 찾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어떤 주제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것도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경건하게 대답을 기다려라. 당신은 가끔 내부의 자아를 느끼지 않는가? 당신은 자아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대중을 따라가는가? 대중은 항상 끌려갈 뿐 이끈 적이 없다. 증기 엔진과 동력 장치, 그 밖의 다른 모든 진보와 발전에 대항한 것은 대중이었다. 이번에 할 훈련은 친구를 영상화하는 것이다. 활보에서 본 모습 그대로 친구를 떠올려라. 친구의 얼굴을 분명하게 떠올려라. 이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친구의 표정 변화를 살피고 웃는 얼굴을 지켜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좋다. 할 수 있다면 친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보라. 친구에게 모험담을 들려주고 친구의 눈이 흥분과 재미로 반짝거리는 것을 보라. 이것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상상력은 훌륭하다. 당신은 훌륭하게 나아가고 있다.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 생각은 우주를 창조한 원리이며 그 본성상 다른 유사한 생각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므로 삶에 관여하는 모든 원리는 성장에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은 형태를 취하고 성장의 법칙은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 법칙의 통제를 받는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은 성격, 건강, 환경이라는 형태로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 내는 습관을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의 습관을 제어하기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당장 파괴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라. 필요한 생각이라면 외형화된 생각이 당신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을 간직하라. 소중히 하라. 그것은 귀중한 생각이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자라고 개발되어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비판적이거나 파괴적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건설적인 생각에 도움이 될 마음가짐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키우면 이상이 자라나고 이상에서 당신의 미래가 나타날 것이다. 상상력은 마음이 짠하다는 후 곧 미래를 위한 재료를 모아준다. 상상력은 생각과 경험의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빛이다. 상상력은 건설적인 행동에 앞서는 건설적인 생각이다. 물질 세계의 대상들은 마치 도공의 손에 담긴 핵과 같다. 진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가의 마음속이고, 이렇게 하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 한다. 상상력을 키우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신체의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데도 필요하다.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
상상을 공상이나 백일몽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공상이나 백일몽에 빠져 지내기를 좋아한다. 공상이나 백일몽은 마음을 낭비시켜 파멸로 이끈다. 건설적인 상상은 마음의 노동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가장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렇더라도 가장 큰 대가를 받는 노동이다. 삶의 멋진 것들은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으니까. 마음이 유일한 창조의 원리이고 전능하며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의식할 때, 그리고 생각의 힘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이 전능한 힘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당신은 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성큼 내디딘 셈이다. 그 힘은 어디에든 존재하므로 분명 당신의 내부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개발되고 드러나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수용적이어야 하는데, 수용성은 몸의 힘을 키울 때처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참된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인간의 내부에 있다.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뒤 자신의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것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지식과 지식에서 생긴 힘이 성장과 진화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지식을 인식하고 이용할 때 힘이 생긴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이다. 이 영적인 힘은 만물의 중심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주의 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상으로 간직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에 필요한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영성구부에서 당신은 마음속 그림을 그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하나의 대상을 골라서 그 기원을 추적해보고 그것이 정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상상력과 통찰력과 인식력과 총명함이 커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단지 결과일 뿐임을 알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예전과 같은 자리에 앉은 뒤 전함을 떠올려보라. 그 무시무시한 그물이 수면 위에 떠있는 모습을 그려보라. 하지만 전함은 왜 거기에 가게 된 걸까? 애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이 모든 것이 궁금할 것이다. 조물 공장이 펼쳐진 전함 건조에 쓰일 거대한 철판들을 따라가면서 수천 명이 그것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더 과거로 가서 광석이 광산에서 캐내지는 모습을 떠올리고 녹아서 적절한 공정을 거치는 모습을 떠올려라. 생각을 더 뒤로 돌려서 왜 그들이 전함을 만들기로 했는지 떠올려라. 이제 당신은 전함이 눈에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단지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생각만으로만 존재하는 시점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함을 만들기로 처음 계획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 훈련이 무한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생각을 단련하여 표면 아래까지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시한 것이 중요해지며 흥미없는 것이 흥미로워진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진실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최고의 성장과 완벽한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건강, 보호사랑이다. 누구라도 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몸이 고통스럽다면 누구라도 행복할 리 없다. 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적당한 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사랑이 행복의 세 번째, 아니 어쩌면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건강, 부, 사랑 이 모두를 가진 사람은 행복이라는 잔에 더 넣을 것이 없겠다.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절대적인 건강, 절대적인 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무한한 공급원에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있다는 점을 배웠다. 따라서 바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길이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것은 안다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와 연결될 적절한 방식을 찾게 될 것이다. 방식을 말해주면 아마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계속 들어라. 사실 그것은 만능 열쇠, 그 알라딘의 램프이다. 당신은 그것이 행복의 기반이요 필수적인 조건이며 절대적인 법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령 건강이 필요하다면 외부의 내가 영적 존재이고 모든 영혼이 하나임을, 부분이 있는 곳이라면 전체도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건강의 조건을 불러올 것이다. 몸의 모든 세포가 분명 당신이 보는 대로의 진리를 표현할 테니 당신이 병약함을 보면 세포들은 병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완벽함을 보면 세포들은 완벽함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며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라는 자기 암시는 조화로운 조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까닭은 이러한 암시가 진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고,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이나 불화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공식을 궁금해한다는 걸 안다. 되도록 간단하고 빠르게 공식을 알려주겠다. 나는 내게 가장 필요한 자질들을 골라서 자기 암시 문구를 만들었고 스스로 반복해서 암시하고 또 암시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며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나는 이 말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한결같이 이 말을 반복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깨어나자 저절로 그 말을 되뇌일 정도가 되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이것은 내가 잠들기 전에 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었다. 사람은 7년마다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떤 과학자들은 사람이 11개월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11개월밖에 안 되는 셈이다. 매년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다시 생겨난다면 결국 탓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인간은 그가 한 생각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은 거부하는가이다. 우리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거부할 수는 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이다. 질투, 두려움, 걱정이 파고들면 당신이 만든 암시 문구를 외워라. 어두움에 저항할 도구는 빛이고 추위에 저항할 도구는 열이며 악에 대항할 도구는 신이다. 영혼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늘 대기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그 전능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혜택을 받으려는 자세를 갖는 일이다. 우리의 주된 마음가짐이 힘과 용기와 친절함과 동정심이라면 그러한 생각에 어울리지 않는 조건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약함과 비판과 질투와 파괴라면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는 조건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은 원인이고 조건은 결과이다. 생각은 창조하는 힘으로서 생각하는 대상과 저절로 연결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 곧 끌어당김의 법칙, 혹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알고 적용하면 시작과 끝이 결정될 것이다. 바로 이 법칙 때문에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믿은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말은 더 짧게 더 좋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식물을 하나 떠올려보라. 당신이 가장 아끼는 꽃을 떠올려라.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게 하라.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보살피고 아침나절에 햇볕을 쬐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싹이 트는 모습을 떠올려라.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당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뿌리를 보고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라. 뿌리가 증식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세포라는 사실, 그 숫자가 곧 수백만 개가 될 것이고 각각의 세포에 지능이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줄기가 솟아나 자라는 모습과 땅 위에서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라. 줄기가 갈라져서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그런 뒤에 작은 줄기가 생기며 각각의 줄기에 씨앗이 달리는 모습을 보라. 콧봉우리가 열리기 시작하더니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더욱 집중하면 향기가 느껴질 것이다. 당신이 영상화한 아름다운 창조물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향기이다. 그 과정은 건강이든 아름다운 꽃이든 어떤 이상이든 복잡한 사업 제안이든 또 다른 문제든 똑같다. 모든 성공은 목표로 하는 대상에 꾸준히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풍요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다. 이 법칙의 증거는 분명하다. 증거는 주변 어디에나 있다. 자연은 어디에서든 호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준다. 어디에서도 절약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나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수백 수천만의 나무와 꽃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는 생식의 거대한 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원료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고 활동하는 원리인 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다. 모든 분은 힘의 소산이다. 소유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사건도 힘에 영향을 줄 때에만 중요하다. 모든 것은 일정한 형태와 크기의 힘을 상징한다. 전기, 화학 친화력, 중력을 지배하는 법칙 등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간은 용감하게 뜻을 세우고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법칙들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물질 차원의 힘 말고 마음 차원의 힘,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도 있다. 영적인 힘은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 영적인 힘 덕택에 인류는 자연의 놀라운 힘들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수백 수천 명분의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또한 시공을 극복하는 법칙도 발견했고 이제 중력도 곧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음이라는 만물이 창조되는 보이지 않는 땅에 하나의 생각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의 법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바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란 단지 생각이 외부 세계로 나타난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법칙은 생각이란 동적인 에너지의 활동 형태이고 그 에너지가 생각의 대상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원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높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무엇을 경영하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우주의 혼이 곧 우주의 영이라면 우주란 우주의 영이 거하기 위해 만든 환경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별화된 영혼이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대한 스승 예수가 말했듯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는 창조 과정을 도울 수 없고 단지 법칙을 따라갈 뿐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마음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지능을 부여해야만 무한한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거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다. 우주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창조하고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해야 한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하면 양극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회로도 형성되지 않는다. 당신은 고립될 것이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 당신을 괴롭힐 것이며 마침내 당신은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될 것이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올바른 진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고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생긴 갖가지 병들에 그럴듯한 병명을 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인은 바뀌지 않는다. 건설적인 생각은 반드시 창조적이어야 하고 창조적인 생각은 조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파괴적인 생각이나 경쟁의식이 사라진다. 지혜와 강함과 용기와 모든 조화로운 조건들은 힘의 결과이고 모든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족함과 제약과 힘겨운 환경은 연약함의 결과이다.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연약함의 근원은 없다. 따라서 그치를 재는 힘을 개발하는 것이고 힘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을 개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훈련에는 지식의 적용도 포함된다. 지식은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이 적용해야 한다. 풍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 품으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확실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사업은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길이나 방식도 열릴지 모른다. 법칙이 온전하게 작용하게 되면 당신이 찾는 것들이 거꾸로 당신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평소 자리로 가서 벽 쪽으로 빈 공간이나 편안한 장소를 정하라. 마음속으로 검은색 선을 가로로 15cm 정도 그려보아라. 벽에 페인트로 그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분명하게 선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런 뒤에 선의 양쪽 끝에서 2개의 세로선을 마음속으로 그려라. 이제 2개의 세로선을 연결하는 가로선을 하나 더 그려라. 이제 사각형이 되었을 것이다. 사각형을 완벽하게 보려고 하라. 할 수 있게 되면 사각형 안에 원을 하나 그려라. 원 가운데에 점을 하나 정하라. 그 점을 당신 쪽으로 25cm 정도 당겨라. 이제 사각형 바닥을 가진 원뿔이 하나 생겼을 것이다. 색깔은 전부 검은색임을 기억하라. 이제 색을 흰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꾸어 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곧 어떤 문제든지 마음속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귀납추리는 의식의 작용으로 여러 상황들을 비교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귀납법은 사실의 비교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이고 그 덕분에 인류 발전의 획을 그은 법칙의 영역이 발견되었다. 귀납 논리는 미신과 지성을 구분하는 선이다. 불확실함과 변덕을 인간의 삶에서 없애고 그 대신 법칙과 이성과 확실함을 주었다. 앞서 언급했던 문지기가 바로 이것이다. 그 덕택에 감각에 익숙해 있던 세계의 혁명이 일어났으니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기를 멈추고 평평하게만 보이던 지구가 둥그런 공이 되어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으며 규국 물질이 분해되어 움직이는 원소들로 나뉘고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들이대는 곳마다 우주의 힘과 역동성과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이 제공한 해답들을 바르게 기록했고 발전하는 과학에 힘입어 자연에 대한 감각의 지평을 더욱 넓혔다.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귀납법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기능을 집중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단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신작용만 가지고도 개인의 문제는 물론 전체의 물체에 대해서까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지만 핵심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플라톤도 이상이 현실이 되는 방법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위대한 스승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기록된 글의 시제 차이는 놀랍다. 귀납추론은 외부의식의 작용이고 여러 대상을 비교하여 마침내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모든 진리는 그것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든 아니면 고대의 언어로 표현하든 똑같다. 소심한 사람들은 진리가 완벽하기에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한 가지 표현으로는 진리의 모든 측면을 보여줄 수 없다. 변화, 강조, 새로운 언어, 색다른 해석, 익숙하지 않은 관점들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진리에서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진리가 파악되고 있으며 점점 더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진리는 반드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그 시대에 맞는 말로 전해져야 한다. 따라서 위대한 스승 예수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과 그 대상을 연결하는 법칙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말을 분석해보면 정확히 같은 진리임을 알게 된다. 차이점은 표현 방식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인류가 완성의 비결을 터득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까지 꿈꾸었던 모든 것보다 훌륭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길이 예비되고 있다. 현대과학과 신학 사이의 갈등, 종교 간의 비교 연구, 새로운 사회운동의 거대한 힘, 이 모든 것은 단지 새로운 질서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믿음은 이미 태어났다. 새로운 표현 방식을 요구하는 이 믿음은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활동들을 통해 나타나는 힘을 깊이 의식하는 것 속에서 그 모양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의 지능을 가진 창조력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그 고유의 신비로운 심연에 빠질 때 최고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자아라는 좁은 영역을 벗어나서 진리를 거쳐 영원한 빛의 영역에 들어갈 때 존재하고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조화 속에 녹아드는 곳에 들어갈 때 말이다. 이러한 자기 묵상의 과정에서 얻는 영감이 창조적인 지성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힘이나 법칙 요소보다 분명히 뛰어나다. 영감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이해하고 바꾸고 지배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가질 수 있다. 지혜는 이성이 깨어날 때 시작된다. 이성이란 단지 사물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는 지식과 원칙을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개화된 이성이고 이는 겸손으로 이어진다. 겸손은 지혜의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한 사람, 인생의 꿈을 이룬 사람,
자신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면 꼭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의 등장에 놀란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분명해졌다. 어떤 분명한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할 훈련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성경의 인용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계란 없음을 명심하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분명히 암시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단지 생각하는 능력,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 능력,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임을 기억하는 능력일 뿐이라는 점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